네, 정치 부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열린민주당 김상회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진중권의 멘토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진영이 형도. 훈육주임. 예. 훈육주임. 제가 훈육주임 여기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 멘토였습니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 이렇게 교육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자, 진중권을 위한 특화된 EBS 정치 부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광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냄새가 너무 피어올라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바로 청교곰탕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청교곰탕. 김용민닷컴에 최근에 입점한 업체 중에서 청교옥이라는 유명 식당이 있습니다. 원래 오픈할 때는 청교면옥이었는데 최근에 이름을 청교옥으로 바꿨어요. 자, 여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노원구에 있는 건가요? 제가 또 공릉동 출마에 또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공릉동에 있습니다. 일단 오픈 최단 시간 만에 공릉동 맛집으로 등극한 곳입니다. 2020년 5월에 오픈한 곳인데 오픈하자마자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직접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청교, 네, 청교옥이 과연 누가 운영하느냐? 여러분, 정봉주 전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저에게는 뭐 형님과도 같은 존재인데, 자, 봉도사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이 재판이 그 성추행으로 인해서 이분이 누명을 쓰고 한동안 재판만 받아왔는데 1심에서 퍼펙트한 무죄를 받았고요. 2심. 여기서 1심의 퍼펙트한 무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무고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고죄가 아니라 정봉주 의원이 성추행을 해놓고 그래놓고는 그걸 보도한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걸로 프레시안이 고소한 것이고 피고가 된 거예요. 예. 근데 1심에서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심 재판부가 성추행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고 성추행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라고 했던 그렇습니다. 점. 예, 언론과는 두 번째 문제고요. 자, 그 판결을 내린 판사가 김미리 판사라는 분인데 이분의 판결문을 쫙 봤는데 기본적으로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우선 파악을 해야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봤는데 결국 무죄가 나왔고요. 곧 이제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두문불출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청교옥을 오픈했는데 왜 청교 면옥이었느냐? 냉면이 주역 상품이었는데 같이 판매하는 곰탕의 인기가 더 좋아서 그냥 청교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냉면 육수와 곰탕 육수의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냉면이 맛있으면 당연히 곰탕도 맛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알죠. 여기에 또 제 선거 캠프가 있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말하자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선거 출마할 때 여기 잘 압니다. 이제 정봉주 의원의 대대손손 여기서 이제 자랐고 그래서 정봉주 의원의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그래서 정봉주 그 자체인 바로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가셔서 드시면 더 좋을 텐데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들 곰탕과 냉면을 맛보고 싶다 하시면은 김용민닷컴에서 청교 곰탕과 청교 냉면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 청교 곰탕 3팩 27,000원, 5팩 44,000원, 그리고 10팩이 8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우리 봉도사의 청교 곰탕 세트를 은하계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지만 청교 냉면 세트도 아주 맛있습니다. 조만간 만둣국도 나온다고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그냥 바로 먹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침이 고여가지고. 그러게요. 예, 저희 곰탕을 참 좋아합니다. 국물이 맛있는데요? 예전에 참에 그 곰탕이라고 그래서 이 고운 곰따에서 곰탕 아니에요? 곰고기가 들어간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청교냉면이 정봉주 의원에 의하면 이게 개성냉면이래요. 개성. 그래요. 개성에서 유명한 냉면이래요. 그렇습니다. 개성이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무역의 또 중심지다 보니까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려다 보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제일 잘 살았던 데가 개성하고 경주래요. 그래서 한양보다 잘 살았대요. 국물. 진짜 맛있는 그 곰탕의 국물 맛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요리 솜씨일까 이게? 아까 전에 그 정봉주 의원이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정봉주 의원이 하는 건 아니고 정봉주 의원 사모님이 하는. 사모님이 하는데 정봉주 의원이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제
테이블 닦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송지영 여사. 네. 옆 정봉주 의원하고 전국에 166개 시군구를 투어를 했습니다 옛날에. 한 3년 가까이요. 네. 전국에 그때 맛집을 다 돌아봤죠. 네. 이 정봉주 의원이 생각보다 미식가요. 뭐 양을 많이 먹지도 않으면서 하루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계속 드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낙검수 하다가 이제 뭐 네.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는데 뭐 같이 하셨지만 우리 낙검수가 했던 그 지대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 이게 사실은 이제 곰탕집은 국물도 국물이지만 또 고기도 고기지만 이 기본적으로 깍두기 잘하네요. 이제 깍두기 김치가 그 집의 맛을 좌우합니다. 일단 여기 맛있을까 맛이 없을까 이거를 구분하려면 깍두기하고 김치 이거부터 우선 맛보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 김치가 지금 청교역에서 직접 공수해온 깍두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판매하는 패키지에 들어있지는 않고 곰탕을 사 드시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깍두기를 먹어보니까 이 집의 모든 음식 솜씨가 한눈에 보이네요. 여기 사모님 송지영 부인께서 김치 사업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부인 김치라고 해가지고 예. 아 맛을 제대로 구현하시네요. 아니 국물을 고기 외에도 무슨 마늘, 생강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구렸는지 국물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요. 아 이거 진짜 정봉주 스타일이네. 미식이야 미식. 잡내가 하나도 안 나네. 네. 이 집이 저기 어머니가 또 음식이 달인이세요.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드시는지 아 선거 때 이제 많이 또 해주셨고 형님 우리 형님도 참 음식 잘하세요. 남자분이신데 형님 이름 아세요? 형님 이름? 형님도 잘 모르겠어요. 정봉달? 아 정봉근. 정봉근. 그 집이 봉자 돌리면서 이제 옥상에서 그거 하잖아요. 벌 키우잖아요. 네? 옥상에서 벌 키우는데 벌 키워 벌 키워. 예. 그 집이 그 건물, 이 청교역 있는 건물에 예전에 2층에 우리 저 정봉주 의원의 형님이신 정봉근 형님이 도장을 하셨어요. 아, 오, 18기 도장. 운동하셨거든요. 예. 우리 봉근이 형 휴대전화 뒷번호가 1818이고 18기라서 차량 뒷번호도 1818이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 가나 18기에 18이네요. 정봉주 의원도 젊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콘트롤 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재밌었던지 그 양반은 정치인보다는 좀 연예인적 기질이 굉장히 다분하셔서 정봉주 의원하고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옛날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 문익환 목사 운전기사 했는 걸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네, 정봉주 의원이 그때도 집이 잘 살았는데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와서 문익환 목사님 운전기사 역할을 쭉 비서 역할을 하신 거죠 몇 년 동안. 그 당시에는 중형 차량이었던 스텔라 스텔라를 몰고 지금 소나타죠. 네. 그래서 명동 성당으로 이제 문 목사님 모시지 않고 학생을 데리고 들어가고 트렁크에다가 또 학생을 또 트렁크에 싣고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경찰이 그 앞에서 검문하지 않겠습니까? 검문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차를 몰고 가서 세웁니다. 내려가지고 정봉주 의원이 수색 못하게 막 시비를 겁니다. 멱살 잡고 욕하고 그러면 개 진상을 떠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저씨 그냥 가세요 하고 들어가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하셨던
개 진상짓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기여를 했고 그리고 저기 문익환 목사님도 이한열 열사요 그랬잖아요. 예. 그 현장에 정봉주가 없었으면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었어. 왜냐면 연세대 안으로 문익환 목사님 모시고 가야 됐는데 그 앞에서 문익환 목사님 들어가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또 이제 우리 정봉주 의원이 운전기사하면서 연기를 했지. 학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수행 비서인 아하.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당시 지금 정봉주 의원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운동권 학생처럼 안 보이잖아요. 완전히 뭐 날라리 보이네. 전혀 그 뭐 운동한다는 느낌 들지 않았고 당시에 그 80년대 차를 갖고 다니던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 인사들은 셋밖에 없었어. 셋. 하나는 용달차 몰던 이해찬 대표. 그 저 서울대 앞에서 광장서점이라고 네. 그 운영하셨고 또 한 분이 유시춘 선생. 그 또 한 명이 바로 아버지 차를 들고 나온 정봉주. 그래서 아주 그때 이해찬 의원도 관악구에서 정치자금 모자란다고 설렁탕집을 했었는데 곰탕이랑 같이. 그래요? 또 그런 역사가 있네요, 같이. 사회과학 서점만 한 게 아니라 아, 그럼요. 그래서 그 보좌진들이랑 저녁마다 모여서 국물을 어떻게 우릴 것인가. 오늘 전반적인 음식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뭐가 부족했는지 자아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설렁탕 집에서 돈을 벌어서 두 사람 비서에 월급을 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형태를 따라서 곰탕집을 하시는 게 아닌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는 하루동선 그 요즘도 그 브랜드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고깃집을 했어요. 그 저는 그때 몇 번 갔었거든요. 좀 노 대통령이 고기 잘라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집들은 정치인이 하는 집이고 이 집은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입니다. 제가 고향이 황해도 입맛을 잘 알거든요. 요거 이제 개성 황해도 쪽에서 딱 하는 그런 국물 맛이고 그 예를 들면 하동관 이런 데는 이거보다 좀 더 쿰쿰한 맛이라고 하면 이건 훨씬 그거보다는 좀 맛을 깨끗하게 잡아서 깔끔하게 드시는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어울리는 곰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이 은근히 재밌기도 하고 이제 요즘 김성애 대변인 팬이에요. 그리고 이 집사람은 김성애 대변인 페이스북을 늘 들어가 봐. 오늘 요리 뭘 하셨나 이런 거. 할 수 없네. 우리 진영이 형님 저기 더불어민주당 탈당하시고 열린민주당 들어갔어요. 아, 안 계속 됩니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기 막대한 경쟁자가 오시는 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네. 아 우린 빅텐트. 밀전죠. 이건 뭐 이거 맛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아 이건 뭐 정봉주 의원이 해서가 아니라 이 곰탕 자체가 맛있는 거고 냉면도 정봉주 의원이 무슨 레시피를 개발한 게 아니고 태릉시장에 있는 아주 유명한 냉면집의 그 비법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5년 동안을 갈고 닦아서 준비를 한 다음에 지금 시장에 내놓는 냉면집이거든요. 그래서 태릉시장? 예. 태릉엔 또 갈비가 숯불갈비가 또 대박 아닙니까? 네네. 그럼 갈비에 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냉면 아니겠어요? 네네. 곰탕도 있지만 거기서 실력을 쌓으셨구나. 태릉 시장 안에 있는 이 아주 잘하는 유명한 냉면집의 레시피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곰탕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제 사실은 냉면은 겨울에 먹고 곰탕은 여름에 먹는 음식인데 요즘 또 그래요? 젊은 분들은 여름에 냉면 드시고 겨울에 곰탕 드시죠. 근데 냉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냉면은 동치미 국물이 좀 들어가야 돼요. 요즘은 이제 먹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국물 우려갖고 그걸 먹지만 예전엔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겨울에 동치미 담그면 그 얼음깨에서 독에서 동치미 국물 꺼내서 집에서 좀 남아있는 육수를 좀 보태갖고 메밀로 비벼서 먹던 거거든요. 그래서 냉면 원래 기본적으로 겨울 음식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드시는 음식으로 요즘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 어쨌든 정봉주 의원이 또 이 사업적 감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냉면과 곰탕이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돌릴 아이템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이 깔끔하네요. 훌륭합니다. 저 밥 먹고 왔는데도 네. 한 그릇이 다 들어가네. 네, 여러분 11월 환절기에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으려면 뒤끝까지 개운한 청교옥 곰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많이들 구매해 주시고 많이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양반이 선거에 출마할 뜻이 진짜 있는 건지 지금의 이런 정치적 레토릭 뭐 사회에 봉사하겠다느니 이런 말을 한 것은 자기가 지금 코너에 몰렸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와중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법무부라든지 혹은 자기의 어떤 지배 아래 놓이지 않은 검찰 권력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돼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그럴 경우에도 야, 나 야권의 대권 주자야. 날 건드리면 정치 탄압인 거 알지? 까불지 마. 이런 보신용 정계 입문설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정치할 생각이 있는 걸까요? 저도 우리 김 PD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보신용이다. 보신용.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사회봉사 50시간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시지 않을까. 봉사로 될까요 지금? 그런가요? 네. 봉사로 안 된답니다. 봉사로 안 되고 이제 네. 교정도 필요하고. 네, 교전. 아, 이제 그럴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뭐 총장 딱지를 떼게 되면은 자연인으로 이제 본인이나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 네.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대변인께서는? 저는 진짜 출마라고 보고요. 아, 진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호 프로젝트. 예. 신동아에서 공개한 적 있지만 검찰 내에서 박근혜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쳐서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정도로는 성에 안 쳐서 본인이 권력 자체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지금 있는 과정인데 이미 여러 차례 증언이 나왔지만 검찰은 이번에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법을 무력화시켜 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울산 사건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집어넣어 놓았다는 것이 많은 평론가들의 평이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처음 있는 건 아니고 옛날에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쓰는 것이고 해서 김봉현이 검사들하고 66회 어울리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윤 총장을 백두산 호랑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호 프로젝트의 실체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출마를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2,000명짜리 조직이잖아요. 군대도 그렇고 폐쇄된 조그만 조직에 있으면 그리고 본인이 어쨌거나 수많은 경쟁을 뚫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좌천됐다 다시 우뚝 일어서고 하면서 2,000명의 수장이 되는 이 과정, 이 과정 정도를 거치고 나면 실제로 카리스마도 있고 본인 월급 받는 거 한 푼도 안 남기고 후배들 술 사주는 걸로 유명한 양반 아닙니까? 그 내에서 10만 정도를 고려하면 주변에 한 500명 정도는 형님 아니시면 누가 대통령을 합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거거든요. 500명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라도 그럼요. 대권 나가지. 대권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대권 나가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 폐쇄된 조직에서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권에 당연히 출마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대권 정치 자금은 이제 처갓집에서 되는 거죠. 그러려고 번다는 얘기가 있나요? 지금? 네.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윤석열 총장이 뭐 타인의 사랑을 제가 표명할 생각은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장모님께 수집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수집이 됐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가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 이제 오늘부터 아마 쏟아질 텐데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윤석열 자체는. 근데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15%로 보는데 여기에다가 나머지 야권 지지율을 다 합치면 30% 안에서 이걸 나눠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전 국민 한 3, 40% 정도는 지금 유보층을 머물러 있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이 혼자 15%를 하드 캐리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후보군들이 도저히 뜨질 않는 거예요. 원희룡, 근데 원희룡 검사네. 그죠? 원희룡도 검사를 예, 그럼요. 했죠. 검사 출신이죠. 황교안도 검사네. 그러네. 예. 그다음에 홍준표도 검사네. 검사네. 검사 공화국이네요. 거의 검사 리그네, 검사 리그. 예. 그다음에 오세훈은 변호사죠. 어쨌거나 요렇게 정도가 소위 말하는 대권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예. 그러고 바이러스 나서 검사. 이제 국민의 검사 받아봐야 됩니다. 바이러스 검사.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정도가 있는 건데 이 모든 사람의 지지율을 윤석열이 누르고 있다는 점에서 김종인은 이 상황을 선호하죠. 네. 윤석열이 눌러줘서 홍준표의 지지율이 안 올라오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언제나 호스탐상 보는 건 저도 이제 비슷한 해석인데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윤석열의 존재가 굉장히 나쁠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지금 야권의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몰려가 있기 때문에 야권 대권 주자들이 지지도가 오르는 걸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만약에 하다가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권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갑자기 지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대권 주자를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대권이나 정치 물망에 오르는 게 땡큐인 거예요. 땡큐. 이게 근데 내년 7월에 벌어질 일이 현재로서는 뭐 네네. 상황은 급변하겠지만 검찰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고 내년 7월까지 정부 공무원으로서 야당의 지지율의 절반을 먹고 있다가 7월에 나오면 지금 본인 생각은 나오고 나면 모든 언론이 지금처럼 대접해주겠지 싶지만 그렇죠. 예, 광야에 나서는 순간 윤석열은 제2의 조국이고 제1의 추미애가 되는 겁니다. 예, 뜯을 게 있으면 언론은 PV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페이지 뷰가 나오면 네. 누구라도 뜯는다. 그럼 이제 윤석열이 검증을 7월부터 거치게 되면 대혼란기를 거치는데 문제는 내년 7월이면 선거가 반년도 안 남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돌아버리는 거죠. 거의 뭐 이제 정당은 경선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런 상태에서 식인데. 윤석열은 검증해야 된다고 그러고 홍준표는 지지율이 5%가 안 나오고 이 자중질환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놓고 김종인 대표는 그때 본인이 이제 직접 대권을 노리거나 본인이 심은 사람이 대권을 노리는 그런 빅피처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김종인이 윤석열을 용인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윤석열과 김종인은 상호 이용하는 정도 관계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이나 이 안철수 대표가 본인들은 굉장히 균형감 있고 똑똑하다고 전략가로 착각을 하는데 네. 중도적인 상황에서 잘못하는 게 정확하게 하나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하면 모두까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준석 최고한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모두까기를 하는 게 자기들은 중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은 중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까기가 모두 안아야 되거든. 그렇지. 모두 안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잘 못하고 입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모두까기를 하면은 중도적인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이념 분석을 해보면 중도적인 사람이 3% 4%밖에 안 돼요. 다만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여론주도층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비춰질 뿐이고 언론도 대부분이 양비론이잖아요. 양비론이다 보니까 이제 중도층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오래됐지만 옛날에 이념 분석을 1년 동안 여론조사로서 한번 해봤어요. 해보면 한국 사회는 전형적으로 왼쪽 엉덩이가 볼록한 엉덩이형 구조입니다. 중도는 속 들어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왼쪽 엉덩이가 좀 더 커요. 다만 이제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큰 왼쪽 엉덩이가 마음에 안 들면 투표를 잘 안 하기도 해요. 이게 그 당시 옛날에 우리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때 잃어버린 500만 표인 거야. 예, 이런 상황인데 이 모르고 사람들이 중도가 대단히 많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까기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금태섭 의원이 서울시장 나가게 되면 이 모두까기 계열로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중간에서 중도를 먹겠다는 건데 윤석열 검찰 두목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바로 박근혜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쳤던 칼잡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가려면 지역 기반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순간 박근혜의 구속을 면해달라는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로부터 그 국회의원이 공격을 받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의 모든 꿈은 2024년 한 번 더 공천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태극기의 심기를 거슬리는 박근혜를 찔렀던 윤석열을 대권 주자로 내세운다?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있는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가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윤석열도 중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금태섭이 있는. 근데 여기는 누가 계시냐면 진중권, 서민, 뭐 김경률 등등의 인물들이 있고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좀 전에 말씀하신 아주 잘 말씀해 주신 3, 4%의 나는 잘났는데 너희들은 왜 그 지경이니 서울대생들 요렇게 싹 모여갖고 마침 또 이 윤석열 씨도 서울대 법대 아닙니까? 서울대끼리 파티를 하는 거죠. 야 드디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성적이고 엘리트들이 한번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 아니냐라고 샴페인을 터뜨릴 건데 해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른바 서울대 파들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개무시하는 것도 대통령께서 서울대 안 나왔다 이런 심리도 있다고 보세요? 100%죠. 100%입니까? 네. 아니 민주진영의 후보라고 내는 사람들이 예. 김대중 대통령 상고 출신, 노무현 대통령 상고 출신, 그다음엔 경희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법대 출신 이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판사. 그 어렵던 시절에 사법고시를 보고 판사가 된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면접 빼면 사법연수원 그것도 수석 졸업을 한 사람인데 경희대도 서울대 갈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장학생 이런 가정형편도 있고 네,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데다가 정치인은 학벌 순으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무시 심리가 서울대끼리 뭉쳐서 뭔가 좀 새로운 일을 꾸며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서울대 의대 서민, 서울대 미학과 진중권,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 금태섭, 서울대 법대 윤석열 뭐 이런 분들이 모이면 자기들끼리는 아 이게 정말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드디어 서울대 가면 제대로 해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안에 또 자기들끼리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 황당한 경우를 당했는데 모 유명한 검사예요. 검사인데 이제 자기 후배 이야기하다가 야 그 친구 똑똑하네 이야기가 나왔어. 네. 우리 과야 아니 사회학과 나왔더니 야 사회학과 나온 애가 그렇게 똑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다 그렇진 않은데 그 서울대 법대하고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사람은 서울대까지 대화는 서울대 경제학과랑 법대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진짜? 있어요. 야. 소수지만 그런 식의 회로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전에 갑자기 그 형님 생각이 납니다. 회창이 형. 고려대 출신 기자한테 아니 그 학교 나오고도 기자합니까?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고대에서 소위 말하는 중앙일간지에 기자들이 몇 명 못 가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론사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서울대만 언론고시를 합격하던 영화로운 시절에 기자가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마음을 많이 버리셨겠지만 일부 구성원들은 아직 그런 마음을 못 버린 상태로도 볼 수 있고 이게 서울대가 김영삼이라는 불세출의 스타를 배출하긴 했지만 정말 서울대 같은 어떤 서울대 이 대통령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갈망이 서울대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울적해지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막 정권을 비판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동안 진보적 스탠스를 가진 분으로 알고 있었던 분들은 실상은 서울대 지상주의. 엘리트주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경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을 이기고 나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무시했던 진보적 인사들 떠올려 보세요.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김근식 교수도 서울대 나왔죠. 김근식 그 사람 골 때리대 잠실에서 출마했잖아요. 예. 네. 그때 이제 후보 인사하러 갈 때 이 팻말을 들지 않습니까?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 정중앙에. 그럼요. 예, 있었습니다. 유치하다. 아니, 그러니까 나보고 웃었어 그거.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거는 정말 딱 사실인데 그분이 평생 이룬 성취 중에 가장 큰 게 서울대 정치학과 입학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중간에 뭐 KBS 사장을 했다든지 예. 뭐 어느 회사에서 대표를 했다든지 본인이 일군 게 있으면 학벌 얘기가 뒤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있거든. 없는 분들이 어쨌거나 그 당시에 서울대 정치학과를 들어갔다는 건 학력고사 기준으로 전국에서 500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2020년에도 그게 자부심이면 창피한 거죠. 같은 예로 정청래 의원이랑 경선을 붙었던 모 후보도 전화 여론조사할 때 여론조사 문항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50이 되신 분이 본인이 살아온 과정에 그 이상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경선 정치인으로서. 여론조사할 때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이걸 넣을 수는 없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한 김근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서울대 정치학과를 최소한 학생회장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직함이 아니면 학력은 못 넣을 거예요. 학력을 못 넣는구나. 제이 씨? 그분이 제이 씨? 아, 예, 그렇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김근식 의원이 서초 강남 웬만하면 그 적당히 당선되는 곳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은 사실은 우리 쪽에서 굉장히 혜택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도 혜택 받았고. 쭉 민주당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일 혜택 받은 거는 2010년인가 전주의 보궐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았어요. 공천을 받았는데 무소속으로 나온 정동영 후보한테 졌어. 그 당시에 대선을 나왔던 정동영 후보를 주지 않고 김근식 교수를 공천을 줬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예. 정동영 의원이 그때 수도권에서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도 많았는데 하여간 그렇죠. 고향 가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선의 의미도 그렇게 크지 않은 셈이 됐는데 이게 근데 야권이 보니까 계속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계층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에 리더 그룹은 엘리트주의자들 철저하게 그리고 밑에 가면은 또 길바닥 보수인 태극기 부대 그렇지. 여기가 딱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한쪽도 이쪽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중도가 아무리 뭐 자기들이 모두 까기를 해봐야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도는 그냥 말만 하는 수준의 내용 그것밖에 없는 거고 실제 공간이나 자리가 없는 거죠. 그쪽 내에서도. 아니 저는 이건희 회장의 사후라서 더 관심이 있어졌는데 다음 대통령은 삼성도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관심 있겠죠. 예.
그래서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내야 될 미니멈 세금이 상속세가 10조입니다. 10조. 10조를 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나눠 낼 거거든요. 한 방에 안 내니까. 2조씩. 2조씩 5년 동안 나눠 내야 되는데 2022년이 문재인 정권이 끝나요. 다음 정부가 들어서겠죠. 네. 그러면 2021년 2년 하고 앞으로 3년, 뒤로 3년 혹은 22년에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6조 정도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1조를 들여서 2조 세금을 깎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겠죠. 나경원 의원도 그럼 대선 생각이 나요. 나경원 의원이 상속세 낮춰주자는 발언을 했어요. 지금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너무 슬픈 일인데 우리나라 그 민주공화국 선출 권력 머리 위에 전 삼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그 권력이 지금 언론이고 여론이고 다 그냥 주무를 수 있다는 그 자본력을 동원해서 그런 인식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잖아요. 만약에 대선 국면에서 삼성이 자기 편이 돼줄 자기 이익을 대변해줄 권력을 택한다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구중골 당하고 있는데 이재용이가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 삼성의 선거 개입이 표면화 노골화되진 않겠지만은 측면으로 우회적으로 어떻게든 이 선거판에서 삼성의 이익 아니 이재용의 이익을 대변할 주자를 선택하려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다면은 과연 윤석열은 적합한 사람인가? 윤석열은 자기를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홍석현하고 점쟁이가 가서 그래서 뭐 또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가까운 예로 김봉현 씨를 들 수 있는데요. 김봉현. 예, 네. 김봉현 씨의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주영 변호사, 예. 특수부 검사 출신이죠. 검사장 출신인데 이분이 김봉현 씨를 2007년에 만날 땐 피의자 검사로 만났어요. 그래서 김봉현 씨가 그때 이제 이주영 검사에게 엄청 닥달을 당했겠죠. 뭐 구체적으로 두 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어쨌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운명처럼 이번에 다시 만난 거거든요. 근데 왜 변호사를 삼았겠습니까? 그때 본인이 당해봤으니까 알 거거든. 그렇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윤석열과 삼성이 예전의 사이가 나쁜 것이랑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또 만나게 되는 것이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 저는 같이 보기가 어려워서 윤석열이 딱히 적임이다 아니다 따질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건희 회장이 1995년 베이징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 1류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따위로 말해놓고 2003년에 보강이었나 하여튼 그 콘도에 모여갖고 임원회의를 합치고 하는 자리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추미애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돈을 받지 않는 정치인에게 로비하는 법을 회장이 직접 훈시를 내리는 거예요.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 교시 내린 비서 받아 적는 것처럼 훈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회장님 훈화 말씀에 보면 기업의 돈을 받지 않는 정치인 가로 열고 추미애 의원 등 가로 닫고 에게는 호텔 할인권을 주면 어떨까? 꽃이나 와인을 선물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것. 돈을 받지 않는 사람 다른 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3년에 임원들을 모아놓고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이건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류 정책에 로비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오류 기업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다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장충기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그렇죠. 예. 꽃 받은 놈, 와인 받은 놈, 뮤지컬 티켓 받은 놈, 호텔 할인권 뭐 이런 애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때 공개됐던 문자 중에서 실명이 거론된 놈들은 지가 그 글 밑에 일부러 자기 이름을 적은 놈들입니다. 누구누구 배상. 예를 들어 김용민 PD가 장충기 부회장한테 구하기 어려운 월드시리즈 챔피언 표를 구했어. 그럼 갔다 와. 갔다 와서 아내와 함께 월드시리즈 경기를 미국 가서 직접 보고 왔는데 회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은 덕에 1등급 타고 가서 너무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맨 밑에 김용민 PD 배상. 네. 이렇게 적은 놈들만 지금 실명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하게 아무 문자도 안 남긴 아니 안 적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지도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거는 전화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네. 수많은 로비 문자 중에서 지 이름을 굳이 배상이라고 적은 놈들만 공개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럴 별명을 정도로 집어넣거나 그러면은 파악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장충기가 바로 이건희의 지시대로 와인꽃 할인권의 돈까지를 포함해서
거기다 인사청탁까지 해서 여기저기 하고 다니면서 전박이적으로 하고 다닌 데다가 소위 말하는 엑스파일의 검사들의 떡값까지 포함해서 삼성이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다닌 것. 이것은 지금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그렇게 문자 보내면 이렇게 착 복사해가지고 회장님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예, 그랬더니 사실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사료 정치를 만든 게 정경유착의 경제인들이 같이 공범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비판은 하시면 안 되는 손바닥이 거고. 마주쳐야 소리가 손바닥이 나지. 마주쳐야지 소리 나는 거.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낙연 대표가 공과가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또 이 언론에서 씹는 거야. 아니 공과가 있지. 공과가 있죠. 그 이야기를 왜 못해요? 아니, 할 수 그런 있지. 얘기도 안 충분히. 하면 뭐 무슨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공과- 까기 부담스러우니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끌어와 갖고 이제 이런 비판을 당하고 있다고 그걸 또 기사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참.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과라는 부분이 정경유착의 문제인데 이게 아들한테까지 유산으로 승계가 돼요.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그걸 이제 아들이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뭐 모욕하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게다가 좀- 이건희라는 이름이 그 개인의 것입니까? 그렇지. 우리 사회의 일정한 주체였어요. 예. 그 충분히 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또 박원순 시장님처럼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네. 공적인 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기업이라는 자기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커져서 사회적 공기가 된 거고 뭐 좋게 표현하면 국위선양도 된 거고 이런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과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신다는 상황이 예견돼 있었잖아요. 예견돼 있었기 때문에 공과를 밝혀주는 게 맞고요. 사실은 예전에 보면은 유명한 분 돌아가시면은 언론에서 특집을 했어요. 뭐 이런 공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딱 이렇게 다큐멘터리 틀어주시 했는데 이건희 회장의 어쨌든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공과를 분명히 한번 짚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재벌 개혁의 과제로서 아들에게까지 승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삼성이 남의 죽음의 예의 따위를 얘기할 수 형편은 안 되는 게 그렇죠. 예전에 노조를 만들었던 염호석 지부장이 아이고, 그 항의를 하다가 결국은 자진해서 목숨을 끊으셨는데 그 시신을 탈취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남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 자체가 참 역겹습니다, 저는. 백혈병 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삼성이 참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로 대단한데 김종배 평론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공과 과를 나눠서 봐야 된다. 빛과 어두움을 같이 봐야 된다 이러는데 김종배 평론가 말은 공과 과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이게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것인가? 세계 1등 삼성. 그 배경에는 노조 하나 못 만드는 이런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노동 문화,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담보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빛 따로 어두움 따로 그거는 언어 도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반도체도 그렇고 원진 레이온 기억나실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발전 단계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진 레이온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들여서 한 건 미국이 만들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하다가도 원진 레이온이 그렇게 큰 문제가 돼서 그게 없어졌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그 레이온 사업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런 반도체를 삼성이 처음 들어올 때 당시에 그걸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화학 처리하고 이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산을 줄인 것이고 그 시장을 삼성이 파고들었다는 점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우리나라 21세기 먹을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하신 거고 칭찬해드려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동자의 희생은 부수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요. 노동자 희생을 전제로 한 반도체 사업이었다는 것.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발전한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것을 공과 가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따질 성질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잘한 건 잘한 거지만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삼성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치권의 주문, 민주당, 정의당의 주문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특히나 11월부터 입법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입법 활동 중에서 재벌들의 편의를 선진국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봐주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업법인데 네. 복잡한 얘기를 떼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용호 의원이 발의했는데 보험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은 3% 이상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10% 들고 있습니다. 뭐 중간 얘기 떼고 그래 3%로 다시 줄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법들은
왜 통과를 시켜야 되냐면 삼성생명 보험업법을 이용호 의원이 발의를 하니까 주식시장이 딱 알고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구니는 나눠 담으라 그러잖아요, 계란을. 그치. 근데 10%씩 들고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위험하니까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줄이라는 이야기가 자본주의의 이 사정에 맞는 건데 이런 종류 뭐 공정경제 3법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은 지금 삼성한테 뭘 잘해라 말할 거 없어요. 삼성은 기업은 지가 잘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죠. 필요한 부분에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11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걸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어요. 그거 참 재밌는. 이재용 감옥 가고 감옥 가면 주가 오르고 또 주가가 올랐습니다. 참 오너 리스크가 오히려 더 크다라고 이렇게 예. 우리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코너가 감옥 가면은 예. 돌아가시면 이렇게 주가가 뛰는 어쨌든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해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진보 정권이라는 상대적으로 진보 정권이라는 평을 듣는데 과연 진보 정권이 집권하고도 정말 우리 흔히 아는 세상이 한번 바뀌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곰곰이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재벌 대기업 부자들을 공공의 규율 안에서 규범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주체로서 바로 서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봐주고 혹은 특혜를 제공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건데 하여간 뭐 그 얘기는 좀 경제 영역인데 삼성이 원하는 차기 주자가 있을까요? 차기 주자가 되려는 사람만 있나? 민주당만 아니면 되겠다고 일단 기본 생각하겠죠. 민주당만 아니면 민주당은 더 불리할 테니까.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삼성에게 잘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예. 아마 양다리 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노골적으로 밀지는 않겠지.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고도 사실 이제 손잡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최순실 박근혜 건에 어쨌든 단초를 제공했다는 그래서 측면에서. 탄핵의 어떤 얼룩이 없는 이런 정치 세력들로 해서 제3의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띄울 가능성은 없는지. 사실 홍석현 씨도 2017년 대선 때 네네. 그런 식으로 제3지대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난 우리 대선 때 바로 표시가 났다고 봅니다. 이제 바닥이 바뀌었다는 게 어쨌든 이 민주당 성향은 40% 45%를 이 득표하고 있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왼쪽 엉덩이 볼록한 이런 이제 형태로서 우리나라의 이념 지형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삼자 구도에서 중도를 가지고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안철수의 20%에서 결론이 나버린 상황인 그렇죠. 거죠. 삼자 구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남들이 대리점을 전국에 깔아놓고 영업을 해서 우유를 팔고 있는데 더 맛있는 우유고 더 건강한 우유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우유 시장을 제패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리점 점주들이 우스운 거지. 니들이 뭐 하는 게 있다고. 근데 그 대리점 점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동네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역사와 과정, 어떤 집에서 어떤 우유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아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거고요.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내가 더 맛있는 우유를 만들었으니까 대리점 없이도 내가 전국에 잘 팔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건데 시장에 들고 나갈 때까지 좋죠. 사람들 먹여보면 서울 우유, 매일 우유 먹어보니까 이거 맛이 없어 하는데 자기네 우유 딱 들고 나왔더니 이거 괜찮거든. 제3 우유라고. 야 이거 난 무조건 이거 사 먹을래 하지만 막상 동네 편의점엔 누가 그 우유 갖다 깔아 놓을 것이며 그 우유는 다 누가 배달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 대리점이 있는 사람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라는 거는 허황된 얘기고 마크롱 얘기를 자꾸 하는데 마크롱이 제3지대를 한 건 맞지만 마크롱은 본인의 그 정말 대단한 사회적 비전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있었고 10만 명 넘게는 실제로 자기가 마크롱을 위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사모 1000명, 2000명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풀뿌리 조직을 가진 사람이어서 대통령이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홍석현 회장이 몇몇 사람들이랑 모여 앉아서 100만 원짜리 와인을 들고 아무리 고담준론을 나누어 봐야 동네에선 그걸로 자기들끼리 들으면 기가 막히거든. 잘 될 것 같거든. 하지만 동네 정치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프랑스라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다당제예요, 다당제. 다당제. 예, 다당제 하에 양극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다당제가 되는 게 이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1차에서는 다당제로 해보고 그다음에 양극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를 이야기할 때 정당 체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회 세력 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당이 자리 잡은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세력들이 다 가지고 있어. 이게 뭐냐면 프랑스가 이제 68 운동이 일어나면서 진보는 진보대로 굉장히 또 분화해버리고 보수는 보수대로 굉장히 분화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국은 어쨌든 간에 지역주의에서 편성해서 정당이 자리 잡았지만 지역주의에 의해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더 굳건해요. 정당 체계를 깨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게 사실은 안철수라는 사람이 한번 보여줘 본 거지. 이제는 뭐 이제 변해서 쉰 우유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신상 우유로 한번 맛을 한번 보여줘 본 거예요. 그래서 진중권, 금태섭 등이 노리는 것은 친노 친문을 비껴가서 대권을 잡을 수 있다 혹은 친노 친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들은 친노 친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친노 친문은 한두 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을 서로는 이름도 모르지만 동고동락해온 사이인 거예요. 이 정서적 유대감을 깨고 다른 진영에서 민주 진영을 차지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른바 친문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이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진중권 유들은. 근데 이분들이 어떤 마심에 투철한 진영 논리에 투철한 이런 사람들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대단히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유연함이 있어요. 뭐 정말 저 사람이 진정한 친문 계열이야, 봉화마을 계열이야 이런 식으로 정치를 접근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어떤 정신에 부합하느냐, 이 가치를 잘 읽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는 건데 거기서 낙오된 사람들이 말이죠. 하는 얘기죠. 뭐. 그리고 이제 낙오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386 친노 이게 좀 겹쳐 들어가는 부분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있는 트라우마는 86년 건대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대학생들 이렇게 두들겨 맞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이 잡혀갈 때 모든 그때는 일반 학우라고 했죠. 모든 학생들이 팔짱 끼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뭐 운동권들 저러거나 말거나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거기에서 대단한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지에 대해서 평생을 생각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연하다고 하신 말씀도 그런 안에서의 유연함이 있는 거거든요. 이 네, 유연함은 맞아요. 예. 결코 쉽게 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는 서울대 어디 소파에 앉아서 아무리 철학책을 많이 읽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 철학책을 많이 읽은 분들이 지금 이제 저항하는 분들의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뭐 이 구도가 쉽게 깨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집권이 최고의 선인가? 집권만이 최고의 선인가? 네. 아, 이제 이렇게 제대로 개혁도 못하면서 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도 집권이 제일 선이에요. 최고의 선이에요. 집권해야지 개혁의 괴짜를 꺼낼 수도 있지. 글쎄 말이에요. 집권하지 못하면 역사가 퇴보해요. 이게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운명 같은 거예요. 네. 해놨는데 결국은 이 사회를 50년, 60년을 기득권 세력이 잡고 있던 거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잖아요. 이번에는 이거, 이번에는 권위주의 타파, 이번에는 남북관계, 이번에는 권력기관 개편 뭐 이런 식의 하나씩 해나가는 이게 힘든 과정이에요. 네. 책 팍 폈다가 덮으면 한꺼번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중권이 너무 궁금하다. 저 사람 왜 저러나. 한때는 그래도 이름 있는 진보의 스피커였는데 왜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됐는가. 근데 말이죠. 최고의 진중권 해설서는 역시 변희재 TV입니다. 네, 변희재 TV. 네, 변희재 TV는 없고 뭐 하나 개설은 한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변희재 씨가 활동하는 데가 미디어 워치 TV라고. 아, 미디어워치. 지독한 학벌주의자다. 모든 관심은 자기가 빛나는 지점은 무엇인가 여기 있는 것이고 뭐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변희재 씨가 한 말로 기억하는데 낙곰수 멤버 중에 서울대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은 아마 진중권이 저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낙곰수를 사납게 헐뜯었습니까? 근데 그 산악계 헐뜯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낙곰수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니, 거론하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거론하기도 했었어. 멤버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면에서 비판을 하면 낙곰수를 두둔하는 교수를 비판하지 낙곰수에 대한 직접 얘기를 하는 건 본인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학벌주의랑 이어져 있는 예. 그 풍토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래서 역시 진중권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은 변희재한테 딴 거 말고 오로지 진중권에 대해서만은 두 분들 미디어 와치 TV 구독하시고 좀 공부를 많이 좀 한번 해야겠네요. 시청하시기 예.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진중권을
진중권에 대한 어떤 리스펙이 좀 있었던 것 같아. 확실히. 한때는 또 네, 리스펙. 미학과 선배로서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실망하고 적개심을 품다 보니까 진중권 평전을 변희재가 만약에 낸다면 제가 꼭 한 권 사볼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한번 모시죠. 진중권 예? 예? 정치부심 한번 모셔요. 변희재를. 아니 평전을 내면 예? 평전을 내면 아 그래요. 이제 한번 저 변희재 모시고 한번 북콘서트를 한번 해볼까.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변희재 씨는 인격적으로는 뭐 그냥 그닥 나쁘지 않은 변희재하고 뭐 저하고 특별히 친한 것도 없고 예전에 총선 출마해서 한참 김용민이가 압도적 이슈의 중심이었을 때는 굉장히 친한 척합니다. 평소에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야 장사 이렇게 하는구나.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예. 저도 나중에 변희재가 뭐 막 뜨면은 친한 척하려고요. 야 너 옛날에 나하고 친한 척했잖아. 이러면서 저도 한마디 해볼까. 안 뜰 것 생각 같아. 중입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뭐 윤석열은 삼성하고 화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함께 권력을 도모하는 단지에서는 동시적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여기는 프로의 세계입니다. 프로의 세계는 그 뭐. 저기 뭐야? 몇 년 전에 뭐 했던 얘기는 몇 년 전에 뭐 했던 걸로 지나가는 거고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엇이 이득이 될까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사표 내고 나가서 그쪽 정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그렇지. 근데 몸값은 많이 오르겠네. 우리 저 예. 성렬이 형. 삼성에 대해서 아는 게 많으니까. 아까 송사만 검사장 나가고 나서 바로 옵티머스 그렇죠. 관련세 사에 갔다고 하잖아요. 맞는 거 봐요. 지금 이렇게 사건의 핵심에 있는데도 이게 참 검사들이 사는 법인 것 같아요.